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반시설 연동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연동제라는 건요,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연동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 두 개가 기반시설 연동제라고 하는 건데요, 이 두 개는 내용이 좀 비슷비슷해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섞여서 문제에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각 말씀드리지 않고 같이 동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기반시설이 부족한 거예요.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없어요. 설치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왜 없냐? 자, 어느 지역에 개발이 막 될 대로 됐어요. 도로도 이제 꽉 차서 여기서 더 이상 더 짓는다고 해도 기반시설을 늘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지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을 해서 행위 제한을 강화시키겠죠. 그런 지역이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곳은 기반시설 부족한 건 맞아요. 근데 얘와 좀 반대입니다. 개발이 아직 덜 됐어요. 기반시설도 있긴 하지만 좀 부족해요. 그런데 여기다가 뭔가를 더 개발을 한다 하면 도로나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을 더 설치할 공간이 충분한 곳이에요. 설치 공간이 충분하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서로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인 지역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럼 틀린 거겠죠. 서로 양립할 수 없으니까.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이 개념을 머리에 넣어 두시고 이제 다음 설명을 들으시면 돼요. 지정권자는 특권 특특시 군입니다. 특권 특특시 군. 자, 시군은 도지사 승인 없이도 또는 도지사를 거치지 않아도 시군이 직접 둘 다 지정할 수 있어요. 이것도 시험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지정 대상이 어떻게 되냐? 지정 대상을 말씀드릴 때 이 장면을 생각하세요. 이미 개발이 많이 되어 있다. 개발이 많이 되어 있다 그러면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겠죠. 녹지 지역이나 관리 지역이나 이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주, 상업, 공업 이런 지역을 위주로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 기반시설이 당연히 부족하겠죠. 기반시설 부족하고, 그 다음 차량 통행이 막혀요. 제가 오늘도 차가 막혔는데 차량 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겁니다. 현저히 지체. 그 다음 도로율이 20% 미달한대요. 도로율이 20% 이상 미달된대.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이 용도지역에 따라서 도로 면적이 차지하는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비율이. 여기서 얘기하는 도로율이라는 거는 용도 지역마다 차지하고 있는 어느 정도의 그 도로의 면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지역은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이 한 20에서 30% 정도 돼요. 상업지역은 주거지역보다 좀 많겠죠.
25%에서 35%, 그리고 공업지역은 10%에서 한 20%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면적이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이 도로, 여기서 정해놓은 도로율의 20%를 미달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자, 2년이 지나면 수도 용량이 초과된대요. 또 2년이 지나면 하수도 용량이 초과된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면 학생 수용, 학교겠죠. 학생 수용 능력이 20%를 초과한대요. 자, 이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지정할 대상의 내용입니다. 2가 많죠. 2가 많아요.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숫자 2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그다음 여기서 초과되거나 미달되면 더 지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더 이상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차이가 있을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정 대상이,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아닌 곳이어야 돼요. 그 얘기는 중복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서로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아닌 곳이어야 돼요. 그 다음, 뭔가 지역 지구 등이 해제됐어요. 그리고 용도지역 이런 것들이 변경됐어요. 그리고 개발은 좀 이따가, 개정이 다른 법이 개정되거나 제정됨으로 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거예요. 행위 제한이 완화된다면 어떻게 돼요? 난개발이 막 일어나겠죠. 그런 지역. 그 다음 전년도 개발 행위 허가 건수가 증가했어요. 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했대요. 거기 지역에 뭔가 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전년도, 이거는 전년도 개발 행위 건수가 전전년도에 비해서죠. 전전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해당 지역이 속한 특광 특특시군이에요. 해당 지역이 속한 특광 특특. 특광 특특시군 내에서 이 지역보다, 자기가 포함된 특광 특특시군보다 20% 이상 증가했대요. 이 해당 지역 내에서보다 유독 이 지역은 인구 증가율이 많이 늘어나는 곳이겠죠.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개발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에서 요 세 가지는 의무 지정 대상이에요. 자, 아까 전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의무가 없었죠. 근데 여기서는 요 세 가지, 이런 경우에는 의무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막 지정하면 안 돼요. 지정 기준이라는 것은 이 전체를, 이 부담구역을 지정을 할 때 적어도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래요. 그리고 하나로 묶으랍니다. 하나로 묶어. 그 다음 경계를 뚜렷이 하래요. 경계를 뚜렷하게. 자, 이거는 왜 이런 지정 기준이 생겼을까요?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요,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해놓고 여기에서 뭔가 개발을 하려는 사람에게
부담을 줘요. 부담 준다는 얘기는 돈을 달라는 얘기죠. 돈을 걷습니다. 돈을 걷어서 이 돈을 가지고 여기에 도로나 하수도, 수도, 학교 이런 공공시설들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 지역을 너무 작게 잡아놓으면 이 안에 설치할 기반시설이 계획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조그맣게 해서는. 그래서 적어도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크게 잡아서 그 안에 기반시설을 잘 설치할 수 있게끔 크게 잡으란 얘기고요. 또 여기저기 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 기반시설이 각각 설치 계획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하나로 묶어서 잡아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자, 이 지역 안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해당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다가 도로도 설치해주고 공공이용시설도 만들면 여기서 돈 낸 사람들한테 혜택이 없잖아요. 그럼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경계를 뚜렷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분쟁의 여지가 없게끔. 그래서 지정 기준이 이렇게 있어요. 자, 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대상을 봤어요. 자, 그런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지정하고 나서 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것밖에 없어요. 따로 계획이라는 게 없습니다. 계획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돈을 걷어서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획이 있어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송강호가 그런 얘기 있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그렇습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계획.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담계획을 마련해야 되고요. 이 부담계획에 따라서 돈을 거두면 그 돈이 다른 돈과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회계를 설치합니다.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거둔 돈으로 그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마련해야 돼요. 그걸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설치 계획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계속 미루면 이 실효가 됩니다. 구역 지정이. 그래서 1년 이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하나 더. 1년 이내 하지 않으면 실효된다는 거예요. 실효. 1년이 지난 다음날 실효가 되겠죠. 자, 하나 더요. 만약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이 지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었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우리 이거 배웠죠?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는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면 지구단위 계획이 있을 거고 그 안에는 이미 기반시설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들어있는데 또 따라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생략할 수 있다. 이 부분까지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요. 자, 이 기반시설, 이 돈을 걷어서 설치하는 기반시설은요, 엄청 많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기반시설은 이 기반시설 정의에 나오는 모든 기반시설이 아니에요. 7가지. 7가지입니다. 자, 이거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도로, 녹지, 그 다음 공원,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 다음 학교, 그 다음 학교, 그리고 수도, 그 다음 하수도, 자, 그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 이렇게 폐기물 처리 및 이용시설이에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재활용시설. 자,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여기서 학교는요, 중요합니다. 무슨 대학은 아니에요. 그냥 쉽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로 생각을 하십시오. 뭐 대학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린 겁니다. 대학이 아니라는 거 중요하고요. 자, 이거 다 7개 외우기 어려워요. 외우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그림을 기억해 주세요. 자, 학교 가는 길입니다. 학교 가는 길이에요. 학교 가는 길에 당연히 도로가 있겠죠. 왼쪽에는 녹지가 있어요. 나무가 많겠죠. 오른쪽에는 공원이 있는 그런 학교를 상상을 하세요. 학교에 가면 뭐가 있죠? 운동장에 수도도 있고, 그 수도가 물 빠져나가는 하수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우유곽 접어서 버리죠. 요즘은 그런 줄 모르겠는데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이 있다, 이렇게 상상을 하면 됩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까지만 기억하셔도 좋아요. 다르게 변형돼서는 안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요거는 학교. 요 그림을 생각하시면 요 7가지 굳이 외우지 않아도 이렇게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를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기억하세요. 대학은 아니고. 자, 이렇게 7가지만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절차예요. 절차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요, 주민 의견을 듣지 않아요. 자, 우리 공법 공부하시다 보면요, 대부분 의견을 듣습니다. 근데 얘가 듣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과 이렇게 듣지 않는 것, 얘가 하나 덜렁 들어가서 자, 다음 중 의견을 묻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주민 의견 듣지 않아요. 왜요? 자, 이걸 구역을 설치를 하면 뭐가 되죠? 해당 지역은 더 이상 개발하기가 어려워요.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건폐율과 용적률을 행위 제한을 강하게 때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민 의견 들어오려고 사람들 모아봐야 의자 던지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안 듣는 겁니다. 그냥 심의 거쳐 지정하고요. 지정했으니까 외부 사람들에게는 알려야겠죠. 지정 고시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당 지역에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은 들어야 됩니다. 주민 의견을 들어야 돼요. 주민 의견 청취, 그리고 심의를 거쳐서 지정해서 고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시를 하게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시킵니다. 그런데 건폐율에는 내용이 없어요. 이렇게 얼마까지 건폐율을 규제를 강화해라 이 내용이 없는데, 용적률은 있어요. 최대 한도에 50% 이내 범위에서 규제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고시하면 고시 효과는 어떻게 되죠? 고시 효과는 부담을 주는 거죠. 자, 제가 이 뒤에 어떻게 부담을 줄지 이 칠판 지우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부담을 어떻게 주는지 그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은요, 해당 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200제곱미터 초과분에 대해서 그 대상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기존 연면적을 포함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폐율이 똑같다고 가정을 하면요, 일정 높이가 지나가면 여기가 200제곱미터 이상 초과되는 200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 넘어서면 초과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딱 200에 지금 맞는 건물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또 건물이 아예 아직 안 지어진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 아직 못 미치는 거, 그 다음 지금 현재도 200제곱미터를 넘어서는 거,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증축을 합니다. 이렇게 증축을 하게 되면 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납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초과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납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지은 사람은요, 당연히 200을 넘어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죠. 이 사람은 어떨까요? 이 사람은 여기서 증축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기존부터 이미 넘어와 있던 거니까 해당 사항이 아니고 지금 증축한 이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존 연면적 포함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면 그 돈을 누가 부담하냐? 부담자는 그 건물을 여기 대상이 초과하는 증축, 건물을 늘리는 거죠. 신축, 새로 짓는 거죠. 그 이 증축, 신축을 하는 소유자,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해당 사항이 되겠고요. 여기서 꼭 빼먹으시면 안 되는 게, 해당 토지를 빌려서 임대를 해가지고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임차인이 부담자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절차입니다. 절차는요, 자, 일단 증축과 신축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를 일단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2개월 이내 부과를 해요. 그러면 공사 다 끝나고 나면 사용승인 받죠?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받을 거예요. 준공검사, 대규모 사업이면 준공검사. 이거 받기 전에 요때 납부를 해야 돼요. 납부 시기는 이거 전이다, 그거 이해하시고요. 자,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증축과 신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를 하고 부과를 받고 납부를 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아니에요. 허가를 제일 먼저 받고 그리고 부과를 받는 겁니다. 이 순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됐고요. 그 다음, 자,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라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납부 방법은 현금 당연히 되겠죠. 카드도 됩니다. 요즘 직불카드 안 되는 데 없죠? 직불카드도 돼요. 중요한 것은 물납이 된다는 겁니다. 이 금액에 상당하는 토지나 이런 것들로 대신 납부가 가능하다. 이걸 꼭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요, 자, 이 증축, 신축하는 모든 건물이 다 대상이냐? 모든 건물이 대상은 아니에요. 뭔가 보호하거나 공공성이 있거나 또는 뭔가 촉진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예외로 해줍니다. 근데 이게 한 2페이지 정도 돼요. 외울 필요 없어요. 보호해줘야 되는 거, 그렇죠. 보통 그 농어촌 마을에 그 필요한 주택이라든가 공공시설 이런 것들이겠죠. 여기는 임대주택이나 사회복지시설 이런 걸 얘기하는 걸 거고요. 근데 촉진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리모델링이 공법 전체로 보면요, 정부에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줘요.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도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것까지 체크를 해주세요. 자,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이게 부가 대상, 이제 부가 대상에게 부가를 하는데 그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금은 부가금 산정. 해당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하겠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이 설치 표준 비용, 표준 설치 비용. 얘랑 같은 말이겠죠? 표준 설치 비용이 있을 거예요. 이 단위는 제곱미터입니다. 제곱미터당 특정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정도 돈이 들어간다. 그런 거. 그 다음 여기에다가 용지, 땅값이 들어가야겠죠? 용지 비용 들어갈 거고요. 자, 기반시설은 이 부담금만 걷어서 모두 그 돈으로만 짓나요? 그렇지 않죠.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럼 빼줍니다.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거, 국가 부담분 빼줘요. 자, 그 다음 민간은요, 이렇게 산출된 금액에서 민간 부담률은 20%입니다. 내야 될 돈이. 그러면 아까 전에 건물 지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자, 200제곱미터 초과분. 이 면적 있죠? 이 면적. 이 초과 면적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 부담금이 산정이 되겠죠. 이 식이 이렇게 막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달달 외우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용지 비용 들어간다. 이 정도만 개념만 잡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 용지 비용이 산정이 어떻게 되냐? 그게 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용지 환산계수라는 게 있어요. 용지 환산계수. 자, 모든 용지가 똑같이 기반시설을 유발시키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은 한 10%, 0.1, 더는 0.3, 30%죠. 상업지역은 0.1 정도 유발시킨다고 보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0.2, 그 다음에 이외지역은 0.4 정도 유발시킨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용지 환산 계수를 일단 정해요. 이 숫자는 다행히도 시험엔 안 나와요. 어떤 건지 이해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여기다가 뭘 곱해주냐? 기반시설 유발 계수라는 게 있어요. 건축물마다 기반시설을 유발시키는 게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일반 주택하고 쇼핑몰하고 이 도로를 필요로 하는 것은 다르겠죠. 그게 기반시설 유발 계수라고 합니다. 유발 계수. 자, 그래서 이 기반시설 유발 계수가 시험에 나와요. 기반 용도 지역, 용도,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이 유발 계수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일단 적어볼게요. 의료시설. 자, 의료시설.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 상업지역이나 이런 곳에 의료시설을 지었어요. 그럼 여기 상업지역 용지 환산계수는 상업지역이니까 0.1이겠죠. 그럼 의료시설은 0.9를 곱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숙박시설은 1.0, 그 다음에 일종 근생에 1.3, 2종 근생 1.6입니다. 많죠? 좀 외울게. 그 다음 판매시설. 판매시설 그러면 뭐 다이소 같은 거 아니면 못 파는데 그런데요. 판매시설이 1.3이에요. 부족하니까 제가 위에다가 좀 쓰겠습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제가 줄여서 문화 및 집회시설, 그 다음 종교시설, 그 다음 운수시설, 얘는 1.4에, 그 다음 관광휴게가 1.9, 그 다음 위락시설이 제일 높습니다. 위락시설 2.1. 이거 외에는 0.7로 생각하시면 돼요. 단독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 업무시설 이런 것들 전부 다 0.7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외우지 않으면 이 문제가 다음 중 기반시설 유발 개수를 나열했을 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나열된 것은 이렇게 나오면 이 숫자를 모르면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책에 나온 거 다 외우실 필요 없고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외에는 전부 다 0.7 이렇게. 자, 기반시설 유발개수에 해당 용지의 시군구의 개별 공시지가 평균을 앞에다 써야겠네요. 시군구에 해당 지역에 속하는 시군구의 평균 개별 공시지가를 곱해주면 용지 비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용지가 있었죠? 용지 비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험은 요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용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걸 묻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좀 어렵죠? 난해하죠? 아까 개별 공시지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개별 공시지가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결국 이것들은 다 세금 걷자고 정하는 거거든요. 잠깐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토지, 그 다음 주택 있죠. 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토지도 있을 거고 건축물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 건축물. 그럼 여기 건축물은 뭐냐? 뭐 상가 같은 거, 뭐 공장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토지는 개별 표준 공시지가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 공시지가. 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를 해요. 그러면 이 금액을 보고 그 지역의 시군구가 지자체가 이걸 기준으로 가격을 정해요. 그걸 개별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이건 시군구가 정한다. 자, 그럼 주택이에요. 주택은 표준 공시가격이 있어요. 표준 공시가격. 이건 땅이니까 공시지가, 이건 땅이 아니니까 공시가격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이것도 국장이 정하고요. 이걸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정합니다. 누가? 시군구가요. 그 다음 아파트 같은 거 있죠. 아파트. 공동주택은요. 이건 단독주택이겠죠. 공동주택이라면 주택 제가 공시지가라고 썼네요. 공시가격이에요. 공시가격. 공동주택은 주택 공시가격을 국장이 직접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뭔가 이상하다 그랬더니 공동주택이요.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국장이 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건축물은요? 건축물은 기준 시가라고 있어요. 기준 시가. 누가 발표하냐? 국세청장이 발표를 하고요. 국세청에서. 그 다음 시가 표준이라고 있어요. 시가 표준. 각 개별 건축물의 가격이죠. 요거는 시군구가 정합니다. 이걸 근거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근데 얘는 공시라는 말이 안 붙었죠. 실제 공시 안 하고요. 이거 물어봐야 돼요. 전화 걸어서. 그래서 이거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나오니까 좀 이해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